나는 유품 정리 중에 나온 액자를 닦아서 집 밖에 모여있는 유족들에게 건넸다. 딸이 실망한 얼굴로 액자를 받으려는 순간 아들이 그것을 낚아챘다. 아들은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액자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꺼림직하다면 사진만 빼서 간직해도 될 것을 나는 얼른 뛰어가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사진을 빼기 위해 액자 뒷면을 떼어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그것은 현금 500만 원과 집 문서였다. 돈과 봉투를 주워들고 막 건네려는데 아들이 휙 낚아채 다른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아마 그 돈은 장례 비용이었을 것이다. 죽는 순간까지 혹여나 부담을 가질 자식들을 걱정했었을 것이다. 고인은 아마 부모의 사진을 버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에 현금과 집 문서를 액자에 넣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은 고인의 사진을 더도 덜도 아닌 쓰레기 취급했다. 누구 하나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고인이 이 비극을 볼 수 없을 테니까. 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너무 터부시하고 두려워하며 애써 생각에서 밀어내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지은이는 김세별, 전애원. 발행은 청림 출판사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무브 투 헤븐의 모티브가 된 책이기도 한데요. 넷플릭스에서 무브 투 헤븐을 봤는데 가슴 찡한 이야기가 가득하고 안타깝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고독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고독사라는 게 뉴스에서만 봤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로 넘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로 보고 읽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각 죽음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내 삶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뉴스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다. 햇볕은 아직 뜨겁지만 바람이 선선한 어느 오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건물 관리인이라는 그는 세입자가 사망한 집에서 악취가 난다며 청소를 의뢰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장비를 챙겨 도착한 곳은 서울대 부근의 원룸. 관리인이 열어주는 문 안으로 들어가니 싱글 침대에 북바디장, 싱크대, 책상과 책장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창문에는 청 테이프가 꼼꼼히 둘러쳐져 있었다. 관리인이 말했다. 연탄을 피웠어요. 침대 매트리스에 뚜렷이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들. 먼저 매트리스를 검은색 비닐 소재의 포장재로 겹겹이 싸서 밖으로 내갔다.
들고 나르는 동안 매트리스에 밴 부패물이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악취가 새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트리스를 치우자 한결 숨쉬기가 편해졌다. 휴대용 환풍기를 설치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고 바람도 적잖이 불어 창문을 열고 작업해도 이웃에 별다른 폐를 끼치지 않을 터였다. 이제 유품들을 정리할 차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장에 놓인 접시 모양의 상패였다. 상패를 들어 글자들을 읽어보니 놀라웠다. 고인은 서울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예비 치과 의사였다. 책장에는 의서들이 빽빽히 꽂혀 있고 책상과 방바닥에도 책이 쌓여 있었다. 그 가운데 군데군데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책 하나를 펼쳐보았다. 곳곳에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영어로 깨알같이 적어놓은 필기가 가득했다. 치대에 다니는 동안 고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짐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다닌 대학은 상위 1%의 성적이 아니면 지원도 못하는 곳 아니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그는 학창 시절 내내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서울대에 들어가 졸업까지 수석으로 한 수재 중의 수재가 이제 치과 의사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 일만 남은 젊은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책들을 박스에 담는 내내 머릿속에는 왜라는 질문이 가시지 않았다. 책들 사이에 섞여 있던 스프링 노트를 펼쳐서 한참을 들여다본 것도 가시지 않는 의문 때문이었다. 노트에는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가사 같기도 한 글들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었다. 가슴 아픈 이별에 관한 글, 달콤한 사랑에 관한 글, 세상에 저항하는 듯한 글이 보였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 가사인가 싶어 같이 간 젊은 직원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다. 의문을 아는 채 계속 유품을 정리하는데 붙박이장 한 구석에서 기타가 나왔다. 오랜 시간 주인의 손길을 탔는지 색이 많이 발해 있었다. 한때 기타에 빠져 지낸 적이 있던 터라 반가운 마음에 줄을 튕겨보았다. 최근까지 자주 사용했는지 조율이 잘 되어 있었다. 기타 옆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악보가 가득했다. 오선지에 직접 그려놓은 음표들, 그리고 노랫말들. 방금 스프링 노트에서 본 바로 그 글이었다. 악보는 좋기 몇백 장은 되어 보였다. 상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악보의 색깔이 달라 맨 밑에 깔려있는 것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상자에 다시 악보를 넣어 두려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받는 사람 주소에 경상북도의 한 지역이 적혀 있고 우표까지 붙여 있었다. 입구가 봉해져 있어 한참을 고민했지만 중요한 편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열어보았다. 그리운 엄마께.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우풍도 센 집에서 한겨울을 또 어찌 지내시려나 걱정이네요. 보일러 돌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감기 들면 몸 아프지, 약값 들지, 그게 더 손해예요. 참, 아버지 허리 아프신 건 어때요? 좀 괜찮아지셨는지
이래저래 엄마가 고생이시네요. 혹시 감기가 들면 돈 아낀다고 아픈 거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세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해요. 맨날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좀 드세요. 풀은 소 여물로나 줘버리고요. 저는 서울에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어요.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요. 얼마 전부터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워낙 좋은 녀석들이라 저를 많이 도와줘요.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의사가 될게요.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 최고로 좋은 틀니 해드릴게요. 집도 고쳐드리고 아버지 허리 수술도 해드리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다정한 아들이었다. 편지 구석구석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얼른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고 싶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이미 졸업을 했으니 꽤 오래전에 써놓았던 편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 왜 죽음의 길을 떠나야만 했을까? 빛나는 미래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죽음보다 삶을 더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다. 남 보기에는 부럽기만 한 그의 삶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편지를 다시 악보 상자에 넣었는데 젊은 직원이 말했다. 작곡가가 꿈이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서울대 치대 수석 졸업생인데 그건 졸업한 학교죠. 치대를 나왔다 해도 하고 싶은 건 다른 일일 수 있잖아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직원의 말이 맞았다. 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꿈이 꼭 치과 의사라는 법은 없었다. 편지 내용을 미뤄 보건대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고 다른 형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외아들일 확률이 높았다. 그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일 것이다. 감당할 것도 책임질 것도 너무나 많았던 무거운 인생. 그러나 정작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꿈,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었다. 이 바보 같은 젊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수재여서도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그가 소중한 까닭은 다만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겨운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장례 지도사로 일할 때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품에 안는다. 언제인가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수습하러 간 날,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로 짐작할 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앞에서 모두가 코를 막은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뛰어 들어오더니 시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고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살아있든 죽었든 부패했든 아버지에겐 그저 소중한 딸이었던 것이다. 자식을 향한 작은 바람. 무엇이 그리 급했던 것일까? 작업 절차를 채 설명하기도 전에 유족들은 우르르 안방으로 몰려갔다. 장롱문을 열어 젖혀 이불 사이를 뒤지고 서랍을 빼내어 바닥에 뒤엎었다. 남자와 여자 총 5명.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보아 고인의 딸과 사위, 아들인 듯했다. 무슨 유서를 저리 요란하게 찾는 건가 했는데 집문서 운운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체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금반지랑 금 두꺼비도 있다더니 없는데? 안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가족들은 나머지 방과 거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어차피 전달해 줄 것을 가족들은 집 안을 뒤죽박죽으로 해 집으며 청소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아무리 의뢰인이고 소중한 고객이지만 저런 사람들을 위해 청소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밖으로 나왔다. 찌는 듯한 여름이라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흘렀다. 그렇게 30분이 넘게 지났을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다. 이웃들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작업을 마쳐야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마침 가족들이 나오는 참이었다. 원하는 것을 못 찾았는지 얼굴들에 짜증이 서려 있었다. 첫째 사위인 듯한 이가 물건이 나오면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물론이었다. 앨범, 휴대전화, 신분증, 각종 서류, 통장, 현금, 귀중품 등은 요청하지 않아도 확실히 전달한다. 가족들이 어지럽힌 통에 집 안은 더욱 정신이 없었다. 구역을 나눠 인원을 배정하고 유품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 유품을 담은 박스들을 차량에 실으라고 지시한 후 정리 중에 나온 앨범과 사진 액자를 닦았다. 전해주기 위해 나가보니 아파트 입구 쪽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다른 물건들은 없고 이것만 나왔습니다. 딸이 실망한 얼굴로 액자와 앨범을 받아들었다. 순간 아들이 그것을 냅다 빼앗아 들더니 한쪽에 세워두었던 우리 차량 적재함으로 집어 던졌다. 냄새도 심한 걸 뭐하러 가지고 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액자 유리가 깨졌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꺼림직하다면 사진만 빼서 간직해도 될 것을. 나는 적재함으로 뛰어 올라가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만 빼내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고는 사진을 빼기 위해 액자 뒷면을 떼어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현금과 봉투였다. 액자 안에 스티로폼 중간 부분을 잘라내고 넣어둔 것이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적재함 바닥으로 쏠렸다. 아들이 뛰어왔다. 돈과 봉투를 주워들고 막 건네려는데 아들이 휙 낚아채 갔다. 가족들이 모두 다가오고 아들은 돈을 세기 시작했다. 500만 원이라고 했다. 봉투에는 집 문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이것만이라도 간직하시죠. 아들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스스로도 민망했는지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에게는
집문서와 현금만이 중요했다. 그 돈은 장례 비용이었으리라. 죽는 순간까지 남겨진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다. 부모의 사진을 버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현금과 집문서를 액자에 넣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은 고인의 사진을 더도 덜도 아닌 쓰레기 취급했다. 아버지가 홀로 살다 돌아가시고 20날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는데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았다. 고인의 시신이 처음 발견한 것도 자식이 아닌 옆집 할아버지였다. 이런 경우 가족들은 조금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애초에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며 가슴 아파한다.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과연 위로가 될까 회의하면서도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다. 그러나 그날은 가슴 아파하는 가족도 없었고 그러니 위로의 말을 건넬 필요도 없었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혼이 있어서 고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 보는 이의 마음이야 어떻든 원하는 것을 얻은 가족들은 이제 볼 일이 끝났다는 듯 총총히 사라졌다. 나만이 쓸쓸함을 감추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삶과 사람을 더 사랑하는 법. 개발이 안 된 어느 동네. 다 쓰러져가는 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집이었다. 다른 음식은 없고 직접 담근 고추장, 된장, 간장, 각종 장아찌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일단 냄새가 심한 물건들부터 밖으로 날라놓았다. 서랍은 무언가를 싸놓은 비닐봉투로 가득 차 있었다. 꽁꽁 묶여있어 푸느라고 손가락이 아플 지경이었다. 나중엔 찢어서 열어보았는데 하나같이 옷이었다. 옷 한 벌 한 벌 비닐봉투에 쌓아두었던 것이다. 직원과 둘이서 끝도 없이 비닐봉투를 찢어야 했고 그때마다 가격표가 그대로 달린 새 옷이 나왔다. 1시간 이상 걸려 비닐을 모두 분류했다. 비닐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어서 종류별로 분류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양말이며 속옷까지 모든 옷을 비닐봉투에 일일이 싸놓은 이유를 못내 궁금해하고 있을 때 집주인 아저씨가 왔다. 이혼하고 애들이랑도 헤어지고 혼자 살았어. 다달이 얼마 받기로 하고 세를 줬는데 한 번도 못 받았지. 몇 푼 안 돼, 안 받고 말지 하고 그냥 뒀는데 결과적으로 월세를 받지 않은 것이 고인을 반년 넘게 방치한 원인이 되었다. 밀린 월세가 있었다면 한 번쯤 와봤을 테고 그랬다면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년이 넘도록 이웃들도 아무도 몰랐다. 과거의 어느 비난 시절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 동네는 하수구며 오물에서 나는 냄새에 둘러싸여 있었다. 새로운 악취가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듯했다. 주인 아저씨의 태도에서도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무심하고 심드렁하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가 느껴졌다. 고인은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고 한다. 그래서 새 옷이 그렇게 많았다. 혼자 살면서 반찬은 사 먹어도 됐을 텐데 각종 장아찌며 간장, 고추장까지 직접 담가 먹고 공짜로 얻어왔을 새 옷은 아까워서 꽁꽁 싸매놓고 입어보지도 못했다. 결국
모조리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게 될 것을. 너무 많은 현장을 겪어서인가 이제는 이 일을 처음보다 훨씬 직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고인들이 그토록 아껴두었던 것들을 폐기 처분하면서 깨달은 것은 죽을 때 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라는 말에 함축된 의미다. 내가 살아있지 않은 한 쓸모 없어질 것들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는 생각이다.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지금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없다.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몇 번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라서, 비싸게 산 물건이라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끼고 사는 물건들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사랑하고 쉬고 꿈을 꾸어야 할 내 집이 너무 많은 물건으로 채워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갖고 싶어 애가 타고 갖지 못해서 속이 상하는 물건도 없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내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사고 고급 옷을 구매하기 위해 혹은 명문대에 들어가고 번듯한 직장을 갖고 또 내 아이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우리는 지고 가지 못하고 남기지도 못한다. 정말로 남는 것은 집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돈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이다.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이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 내가 죽은 뒤에도 세상 한 구석을 따뜻하게 덮여줄 것이다. 나 역시 오랫동안 물질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다. 가진 것이 없는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 최초의 기억은 15살 때다. 시험 공부한답시고 친구들과 도서관에 몰려가 열람실에서 쪽지를 주고받고 소곤거리고 다른 학교 여학생들 구경도 하는 게 마냥 재미있던 시절이었다. 그곳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다. 친구 녀석이 그 여학생 친구와 아는 사이라 우리 4명은 공부를 핑계로 도서관에서 자주 만났다. 도서관 앞 공원에서 과자 몇 봉지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부였지만 그 여학생 때문에 시간이 한없이 이어지기를 바랬다. 좋아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 건네는 내가 바보 같았던지 어느 날 친구가 그 여학생을 집 앞으로 데려왔다. 고백을 하라는 뜻이었지만 고백은커녕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뒤돌아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다 쓰러져가는 우리 집을 들킨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집 안으로 들어와 옷장과 벽 사이의 틈에 웅크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난이 창피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슬펐다. 그 여학생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날 이후 그 여학생을 만나지 않았다. 젊은 날 미친 듯이 일했던 이유가 어쩌면 그날의 기억 때문인지 모른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 소중한 첫사랑을 가난 때문에 스스로 잃었으니 말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또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때문에 훼손당하기에는 사랑이란
너무나 소중하다. 물질에 대한 숭배와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은 훨씬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슬픔을 드러내지 못할 때, 몇 년 전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가족을 돕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범죄 피해 현장 청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우리끼리 범피라고 줄여 부르는 범죄 피해 현장은 대부분 살인 현장이고, 현장의 모습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고스란히 말해준다. 물건들은 깨지고 부서진 채 어지러이 널려 있고, 벽이며 바닥에는 붉은 손자국과 발자국들이 찍혀 있다. 뽑힌 머리카락이 한 움큼 떨어져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몸을 피하고 가해자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는다. 가장 많은 혈흔이 남아있는 곳은 바로 피해자가 숨을 거둔 곳이다. 출입 금지, 폴리스 라인 수사 중이라고 쓰여 있는 노란 띠를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곳곳에 지문 채취용 가루가 묻어 있고 혈흔의 방향에 따라 붙여놓은 테이프들도 보였다. 넋이 나간 얼굴로 서 있는 피해자의 두 자매도 있었다. 사건은 한 남자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절실한 불교 신자로 자주 찾는 절이 있었다. 이혼한 뒤 딸아이를 키우면서 외롭게 살던 터라 방문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며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스님에게 마음이 흔들렸다. 스님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의 사이는 급격히 가까워졌고 그는 여인과 함께 살기 위해 환속을 결심했다. 스님이었던 남자와 신도였던 여자는 그렇게 재혼을 했다. 그리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남자는 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자신한테는 속세의 삶이 맞지 않으니 다시 산에 가야겠다고. 불심이 깊은 여인은 한때 승려였던 그를 이해했다. 이혼을 해주고 산으로 보내주었다. 다시 한번 속세를 떠난 남자는 때때로 전화를 걸어왔다.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돈을 좀 보내달라는 말로 끝나는 전화였다. 큰 돈이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지 않고 보내주었다. 그런데 요구하는 액수가 점점 늘어났다. 액수가 모자라거나 송금이 늦어지면 득달같이 전화했다. 그래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다. 여인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남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점점 지쳐갔다. 한동안 연락을 피하다가 또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봐 그날은 전화를 받았다. 역시 돈을 요구했다. 여인은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말했다. 돈도 없을 뿐더러 이혼한 지 벌써 1년이다. 이젠 남남이니 돈이 있다 해도 줄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다. 그래서일까? 어쩐 일로 남자는 이런 반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학교가 파하고 돌아온 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감지했다. 핏자국이 어지러웠고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 엄마! 떨리는 손으로 욕실 문을 열어보았다. 엄마는 욕조 안에 쓰러져 있었다. 형사 말에 의하면 남자는 젊은 사람도 들기 힘든 육중한 둔기를 3개나 범행에 사용했다. 여인은
남자를 피해 욕실로 도망쳤지만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이 막다른 곳에 갇힌 셈이었다. 딸의 신고로 엄마는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태이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기적적으로 깨어난다 해도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앓은 채 살아가야 했다. 청소를 위해 욕실로 들어갔다. 욕조의 4분의 1이 선혈로 채워져 있었다. 하얀 욕조에 대비되는 그 빛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 처참한 광경 앞에서 딸은 얼마나 놀라고 무섭고 슬펐을까. 하숙으로 피를 흘려보내면 안 되기에 스펀지로 닦아내고 병원성 폐기물 박스에 담았다. 닦아내고 또 닦아내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지만 마침내 끝이 보였다. 혈흔을 모두 제거한 다음 약품으로 구석구석 세정을 했다. 그렇게 욕실 청소가 마무리될 무렵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딸이었다. 앞으로 큰 이모와 함께 살게 되어 짐을 가지러 왔다고 말하는 아이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직원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중에도 간간히 대답만 할 뿐 덤덤한 태도였다. 아이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1시간쯤 흘렀을까. 박스를 좀 구해와야겠다며 이모가 밖으로 나갔고 아이는 방에 혼자 남았다.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청소하는 우리의 움직임이 내는 미미한 소리뿐. 집 안은 물속처럼 고요했다. 너무 조용한 게 이상해서 방으로 다가갔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의 뒷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허리를 접은 채 엄마의 옷가지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울고 있었구나. 아이도 알 것이다. 머지않아 엄마의 위태로운 생명은 사그라지리라는 걸. 이 집에서 엄마와 함께 살지 못하리라는 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평범한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그 모든 것을. 아이는 엄마를 잃었고 15의 삶을 잃었다. 대신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기억을 얻었고 아빠라고 부르던 사람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불신과 절망을 얻었다. 아이의 어깨가 계속 들썩였다. 그러나 여전히 조용했다. 문득 분노가 치밀었다. 저 어린아이가 드러내지 못한 채 슬픔을 삼키고 고통을 사귀고 있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한 남자 때문에 기쁨과 희망에 차야 할 15 아이의 인생이 갈갈이 찢겨나가고 있었다. 그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으랴만 차라리 소리내어 운다면 손수건이라도 건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는 걸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에게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다. 엄마에 대한 마지막 희망 때문일까? 소리내어 울면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아이를 숨죽이고 울게 하는 것일까? 꽤 긴 시간 아이는 혼자 울었다. 이모가 돌아와 박스를 전해주자 비로소 울음을 그치고 언제 울었냐는 듯 덤덤한 표정이 되었다. 묵묵히 짐을 다시 챙겼다. 아이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을 혼자 울어야 할까? 언제까지 그 슬픔과 고통을 숨죽여 삼켜야 할까?
그날만 생각하면 엄마 옷에 얼굴을 묻고 울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나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중간중간 저도 감정이 올라와서 소리내어 읽기가 참 힘든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단순히 청소하는 직업이 아니라 생을 마감한 분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의와 존중을 표현하는 그런 직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고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건 죽을 때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이 말이 가슴에 확 와닿네요. 저에게는. 죽을 때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집착과 두려움을 왜 가지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도 반성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유품 정리 중에 나온 액자를 닦아서 집 밖에 모여있는 유족들에게 건넸다. 딸이 실망한 얼굴로 액자를 받으려는 순간 아들이 그것을 낚아챘다. 아들은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액자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꺼림직하다면 사진만 빼서 간직해도 될 것을 나는 얼른 뛰어가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사진을 빼기 위해 액자 뒷면을 떼어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그것은 현금 500만 원과 집 문서였다. 돈과 봉투를 주워들고 막 건네려는데 아들이 휙 낚아채 다른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아마 그 돈은 장례 비용이었을 것이다. 죽는 순간까지 혹여나 부담을 가질 자식들을 걱정했었을 것이다. 고인은 아마 부모의 사진을 버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에 현금과 집 문서를 액자에 넣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은 고인의 사진을 더도 덜도 아닌 쓰레기 취급했다. 누구 하나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고인이 이 비극을 볼 수 없을 테니까. 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너무 터부시하고 두려워하며 애써 생각에서 밀어내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지은이는 김세별, 전애원. 발행은 청림 출판사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무브 투 헤븐의
모티브가 된 책이기도 한데요. 넷플릭스에서 무브 투 헤븐을 봤는데 가슴 찡한 이야기가 가득하고 안타깝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고독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고독사라는 게 뉴스에서만 봤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로 넘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로 보고 읽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각 죽음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내 삶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뉴스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다. 햇볕은 아직 뜨겁지만 바람이 선선한 어느 오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건물 관리인이라는 그는 세입자가 사망한 집에서 악취가 난다며 청소를 의뢰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장비를 챙겨 도착한 곳은 서울대 부근의 원룸. 관리인이 열어주는 문 안으로 들어가니 싱글 침대에 북바지장, 싱크대, 책상과 책장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창문에는 청 테이프가 꼼꼼히 둘러쳐져 있었다. 관리인이 말했다. 연탄을 피웠어요. 침대 매트리스에 뚜렷이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들. 먼저 매트리스를 검은색 비닐 소재의 포장재로 겹겹이 싸서 밖으로 내갔다. 들고 나르는 동안 매트리스에 밴 부패물이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악취가 새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트리스를 치우자 한결 숨쉬기가 편해졌다. 휴대용 환풍기를 설치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고 바람도 적잖이 불어 창문을 열고 작업해도 이웃에 별다른 폐를 끼치지 않을 터였다. 이제 유품들을 정리할 차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장에 놓인 접시 모양의 상패였다. 상패를 들어 글자들을 읽어보니 놀라웠다. 고인은 서울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예비 치과 의사였다. 책장에는 의서들이 빽빽히 꽂혀 있고 책상과 방바닥에도 책이 쌓여 있었다. 그 가운데 군데군데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책 하나를 펼쳐보았다. 곳곳에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영어로 깨알같이 적어놓은 필기가 가득했다. 치대에 다니는 동안 고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짐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다닌 대학은 상위 1%의 성적이 아니면 지원도 못하는 곳 아니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그는 학창 시절 내내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서울대에 들어가 졸업까지 수석으로 한 수재 중의 수재가 이제 치과 의사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 일만 남은 젊은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책들을 박스에 담는 내내 머릿속에는 왜라는 질문이 가시지 않았다. 책들 사이에 섞여 있던 스프링 노트를 펼쳐서 한참을 들여다본 것도 가시지 않는 의문 때문이었다. 노트에는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가사 같기도 한 글들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었다. 가슴 아픈 이별에 관한 글, 달콤한 사랑에 관한 글, 세상에 저항하는 듯한 글이 보였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 가사인가 싶어 같이 간 젊은 직원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다. 의문을 아는 채 계속 유품을 정리하는데 붙박이장 한 구석에서 기타가 나왔다. 오랜 시간 주인의 손길을 탔는지 색이 많이 발해 있었다. 한때 기타에 빠져 지낸 적이 있던 터라 반가운 마음에 줄을 튕겨 보았다. 최근까지 자주 사용했는지 조율이 잘 되어 있었다. 기타 옆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악보가 가득했다. 오선지에 직접 그려놓은 음표들, 그리고 노랫말들. 방금 스프링 노트에서 본 바로 그 글이었다. 악보는 좋게 몇백 장은 되어 보였다. 상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악보의 색깔이 달라 맨 밑에 깔려있는 것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상자에 다시 악보를 넣어 두려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받는 사람 주소에 경상북도의 한 지역이 적혀 있고 우표까지 붙여 있었다. 입구가 봉해져 있어 한참을 고민했지만 중요한 편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열어보았다. 그리운 엄마께.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우풍도 센 집에서 한겨울을 또 어찌 지내시려나 걱정이네요. 보일러 돌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감기 들면 몸 아프지, 약값 들지, 그게 더 손해예요. 참, 아버지 허리 아프신 건 어때요? 좀 괜찮아지셨는지 이래저래 엄마가 고생이시네요. 혹시 감기가 들면 돈 아낀다고 아픈 거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세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해요. 맨날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좀 드세요. 풀은 소 여물로나 줘버리고요. 저는 서울에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어요.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요. 얼마 전부터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워낙 좋은 녀석들이라 저를 많이 도와줘요.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의사가 될게요.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 최고로 좋은 틀니 해드릴게요. 집도 고쳐드리고 아버지 허리 수술도 해드리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다정한 아들이었다. 편지 구석구석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얼른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고 싶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이미 졸업을 했으니 꽤 오래전에 써놓았던 편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 왜 죽음의 길을 떠나야만 했을까? 빛나는 미래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죽음보다 삶을 더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다. 남 보기에는 부럽기만 한 그의 삶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편지를 다시 악보 상자에 넣었는데 젊은 직원이 말했다. 작곡가가 꿈이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서울대 치대 수석 졸업생인데. 그건 졸업한 학교죠. 치대를 나왔다 해도 하고 싶은 건 다른 일일 수 있잖아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직원의 말이 맞았다. 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꿈이 꼭 치과 의사라는 법은 없었다. 편지 내용을 미뤄 보건대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고 다른 형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외아들일 확률이 높았다. 그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일 것이다. 감당할 것도 책임질 것도 너무나 많았던 무거운 인생. 그러나 정작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꿈,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었다. 이 바보 같은 젊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수재여서도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그가 소중한 까닭은 다만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겨운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장례 지도사로 일할 때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품에 안는다. 언제인가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수습하러 간 날,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로 짐작할 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앞에서 모두가 코를 막은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뛰어 들어오더니 시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고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살아있든 죽었든 부패했든 아버지에겐 그저 소중한 딸이었던 것이다. 자식을 향한 작은 바람. 무엇이 그리 급했던 것일까? 작업 절차를 채 설명하기도 전에 유족들은 우르르 안방으로 몰려갔다. 장롱문을 열어 젖혀 이불 사이를 뒤지고 서랍을 빼내어 바닥에 뒤엎었다. 남자와 여자 총 5명,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보아 고인의 딸과 사위, 아들인 듯했다. 무슨 유서를 저리 요란하게 찾는 건가 했는데 집문서 운운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체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금반지랑 금 두꺼비도 있다더니 없는데? 안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가족들은 나머지 방과 거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어차피 전달해 줄 것을 가족들은 집 안을 뒤죽박죽으로 해 집으며 청소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아무리 의뢰인이고 소중한 고객이지만 저런 사람들을 위해 청소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밖으로 나왔다. 찌는 듯한 여름이라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흘렀다. 그렇게 30분이 넘게 지났을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다. 이웃들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작업을 마쳐야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마침 가족들이 나오는 참이었다. 원하는 것을 못 찾았는지 얼굴들에 짜증이 서려 있었다. 첫째 사위인 듯한 이가 물건이 나오면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물론이었다. 앨범, 휴대전화, 신분증, 각종 서류, 통장, 현금, 귀중품 등은 요청하지 않아도 확실히 전달한다. 가족들이 어지럽힌 통에 집 안은 더욱 정신이 없었다. 구역을 나눠 인원을 배정하고 유품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 유품을 담은 박스들을 차량에 실으라고 지시한 후 정리 중에 나온 앨범과 사진 액자를 닦았다. 전해주기 위해 나가보니 아파트 입구 쪽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다른 물건들은 없고 이것만 나왔습니다. 딸이 실망한 얼굴로 액자와 앨범을 받아들었다. 순간 아들이 그것을 냅다 빼앗아 들더니 한쪽에 세워두었던 우리 차량 적재함으로 집어 던졌다. 냄새도 심한 걸 뭐하러 가지고 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액자 유리가 깨졌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꺼림직하다면 사진만 빼서 간직해도 될 것을. 나는 적재함으로 뛰어 올라가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만 빼내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고는 사진을 빼기 위해 액자 뒷면을 떼어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현금과 봉투였다. 액자 안에 스티로폼 중간 부분을 잘라내고 넣어둔 것이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적재함 바닥으로 쏠렸다. 아들이 뛰어왔다. 돈과 봉투를 주워들고 막 건네려는데 아들이 휙 낚아채 갔다. 가족들이 모두 다가오고 아들은 돈을 세기 시작했다. 500만 원이라고 했다. 봉투에는 집 문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이것만이라도 간직하시죠. 아들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스스로도 민망했는지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에게는 집 문서와 현금만이 중요했다. 그 돈은 장례 비용이었으리라. 죽는 순간까지 남겨진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다. 부모의 사진을 버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현금과 집 문서를 액자에 넣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은 고인의 사진을 더도 덜도 아닌 쓰레기 취급했다. 아버지가 홀로 살다 돌아가시고 20날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는데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았다. 고인의 시신이 처음 발견한 것도 자식이 아닌 옆집 할아버지였다. 이런 경우 가족들은 조금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애초에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며 가슴 아파한다.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과연 위로가 될까 회의하면서도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다. 그러나 그날은 가슴 아파하는 가족도 없었고 그러니 위로의 말을 건넬 필요도 없었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혼이 있어서 고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 보는 이의 마음이야 어떻든 원하는 것을 얻은 가족들은 이제 볼 일이 끝났다는 듯 총총히 사라졌다. 나만이 쓸쓸함을 감추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삶과 사람을 더 사랑하는 법. 개발이 안 된 어느 동네. 다 쓰러져가는 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집이었다. 다른 음식은 없고 직접 담근 고추장, 된장, 간장, 각종 장아찌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일단 냄새가 심한 물건들부터 밖으로 날라놓았다. 서랍은 무언가를 싸놓은 비닐봉투로 가득 차 있었다. 꽁꽁 묶여있어 푸느라고 손가락이 아플 지경이었다. 나중엔 찢어서 열어보았는데 하나같이 옷이었다. 옷 한 벌 한 벌 비닐봉투에 쌓아두었던 것이다. 직원과 둘이서 끝도 없이 비닐봉투를 찢어야 했고 그때마다
가격표가 그대로 달린 새 옷이 나왔다. 1시간 이상 걸려 비닐을 모두 분류했다. 비닐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어서 종류별로 분류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양말이며 속옷까지 모든 옷을 비닐봉투에 일일이 싸놓은 이유를 못내 궁금해하고 있을 때 집주인 아저씨가 왔다. 이혼하고 애들이랑도 헤어지고 혼자 살았어. 다달이 얼마 받기로 하고 세를 줬는데 한 번도 못 받았지. 몇 푼 안 돼. 안 받고 말지 하고 그냥 뒀는데 결과적으로 월세를 받지 않은 것이 고인을 반년 넘게 방치한 원인이 되었다. 밀린 월세가 있었다면 한 번쯤 와봤을 테고 그랬다면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년이 넘도록 이웃들도 아무도 몰랐다. 과거의 어느 비난 시절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 동네는 하수구며 오물에서 나는 냄새에 둘러싸여 있었다. 새로운 악취가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듯했다. 주인 아저씨의 태도에서도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무심하고 심드렁하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가 느껴졌다. 고인은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고 한다. 그래서 새 옷이 그렇게 많았다. 혼자 살면서 반찬은 사 먹어도 됐을 텐데 각종 장아찌며 간장, 고추장까지 직접 담가 먹고 공짜로 얻어왔을 새 옷은 아까워서 꽁꽁 싸매놓고 입어보지도 못했다. 결국 모조리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게 될 것을. 너무 많은 현장을 겪어서인가 이제는 이 일을 처음보다 훨씬 직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고인들이 그토록 아껴두었던 것들을 폐기 처분하면서 깨달은 것은 죽을 때 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라는 말에 함축된 의미다. 내가 살아있지 않은 한 쓸모 없어질 것들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는 생각이다.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지금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없다.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몇 번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라서, 비싸게 산 물건이라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끼고 사는 물건들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사랑하고 쉬고 꿈을 꾸어야 할 내 집이 너무 많은 물건으로 채워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갖고 싶어 애가 타고 갖지 못해서 속이 상하는 물건도 없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내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사고 고급 옷을 구매하기 위해 혹은 명문대에 들어가고 번듯한 직장을 갖고 또 내 아이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우리는 지고 가지 못하고 남기지도 못한다. 정말로 남는 것은 집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돈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이다.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이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 내가 죽은 뒤에도 세상 한 구석을 따뜻하게 덮여줄 것이다. 나 역시 오랫동안 물질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다. 가진 것이 없는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 최초의 기억은 15살 때다.
시험 공부한답시고 친구들과 도서관에 몰려가 열람실에서 쪽지를 주고받고 소곤거리고 다른 학교 여학생들 구경도 하는 게 마냥 재미있던 시절이었다. 그곳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다. 친구 녀석이 그 여학생 친구와 아는 사이라 우리 4명은 공부를 핑계로 도서관에서 자주 만났다. 도서관 앞 공원에서 과자 몇 봉지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부였지만 그 여학생 때문에 시간이 한없이 이어지기를 바랬다. 좋아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 건네는 내가 바보 같았던지 어느 날 친구가 그 여학생을 집 앞으로 데려왔다. 고백을 하라는 뜻이었지만 고백은커녕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뒤돌아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다 쓰러져가는 우리 집을 들킨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집 안으로 들어와 옷장과 벽 사이의 틈에 웅크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난이 창피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슬펐다. 그 여학생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날 이후 그 여학생을 만나지 않았다. 젊은 날 미친 듯이 일했던 이유가 어쩌면 그날의 기억 때문인지 모른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 소중한 첫사랑을 가난 때문에 스스로 잃었으니 말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돈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때문에 훼손당하기에는 사랑이란 너무나 소중하다. 물질에 대한 숭배와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은 훨씬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슬픔을 드러내지 못할 때 몇 년 전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가족을 돕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범죄 피해 현장 청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우리끼리 범피라고 줄여 부르는 범죄 피해 현장은 대부분 살인 현장이고 현장의 모습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고스란히 말해준다. 물건들은 깨지고 부서진 채 어지러이 널려 있고 벽이며 바닥에는 붉은 손자국과 발자국들이 찍혀 있다. 뽑힌 머리카락이 한 움큼 떨어져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몸을 피하고 가해자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는다. 가장 많은 혈흔이 남아있는 곳은 바로 피해자가 숨을 거둔 곳이다. 출입 금지, 폴리스 라인 수사 중이라고 쓰여 있는 노란 띠를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곳곳에 지문 채취용 가루가 묻어 있고 혈흔의 방향에 따라 붙여놓은 테이프들도 보였다. 넋이 나간 얼굴로 서 있는 피해자의 2 자매도 있었다. 사건은 한 남자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절실한 불교 신자로 자주 찾는 절이 있었다. 이혼한 뒤 딸아이를 키우면서 외롭게 살던 터라 방문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며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스님에게 마음이 흔들렸다. 스님도 마찬가지였다. 2 사람의 사이는 급격히 가까워졌고 그는 여인과 함께 살기 위해 환속을 결심했다. 스님이었던 남자와 신도였던 여자는 그렇게 재혼을 했다. 그리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남자는 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자신한테는 속세의 삶이 맞지 않으니 다시 산에 가야겠다고. 불심이 깊은 여인은 한때 승려였던 그를 이해했다.
이혼을 해주고 산으로 보내주었다. 다시 한번 속세를 떠난 남자는 때때로 전화를 걸어왔다.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돈을 좀 보내달라는 말로 끝나는 전화였다. 큰 돈이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지 않고 보내주었다. 그런데 요구하는 액수가 점점 늘어났다. 액수가 모자라거나 송금이 늦어지면 득달같이 전화했다. 그래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다. 여인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남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점점 지쳐갔다. 한동안 연락을 피하다가 또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봐 그날은 전화를 받았다. 역시 돈을 요구했다. 여인은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말했다. 돈도 없을 뿐더러 이혼한 지 벌써 1년이다. 이젠 남남이니 돈이 있다 해도 줄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다. 그래서일까? 어쩐 일로 남자는 이런 반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학교가 파하고 돌아온 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감지했다. 핏자국이 어지러웠고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 엄마! 떨리는 손으로 욕실 문을 열어보았다. 엄마는 욕조 안에 쓰러져 있었다. 형사 말에 의하면 남자는 젊은 사람도 들기 힘든 육중한 둔기를 3개나 범행에 사용했다. 여인은 남자를 피해 욕실로 도망쳤지만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이 막다른 곳에 갇힌 셈이었다. 딸의 신고로 엄마는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태이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기적적으로 깨어난다 해도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앓은 채 살아가야 했다. 청소를 위해 욕실로 들어갔다. 욕조의 4분의 1이 선혈로 채워져 있었다. 하얀 욕조에 대비되는 그 빛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 처참한 광경 앞에서 딸은 얼마나 놀라고 무섭고 슬펐을까. 하숙으로 피를 흘려보내면 안 되기에 스펀지로 닦아내고 병원성 폐기물 박스에 담았다. 닦아내고 또 닦아내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지만 마침내 끝이 보였다. 혈흔을 모두 제거한 다음 약품으로 구석구석 세정을 했다. 그렇게 욕실 청소가 마무리될 무렵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딸이었다. 앞으로 큰 이모와 함께 살게 되어 짐을 가지러 왔다고 말하는 아이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직원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중에도 간간히 대답만 할 뿐 덤덤한 태도였다. 아이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1시간쯤 흘렀을까. 박스를 좀 구해와야겠다며 이모가 밖으로 나갔고 아이는 방에 혼자 남았다.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청소하는 우리의 움직임이 내는 미미한 소리뿐. 집 안은 물속처럼 고요했다. 너무 조용한 게 이상해서 방으로 다가갔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의 뒷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허리를 접은 채 엄마의 옷가지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울고 있었구나. 아이도 알 것이다. 머지않아 엄마의 위태로운 생명은 사그라지리라는 걸. 이 집에서 엄마와 함께 살지 못하리라는 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평범한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그 모든 것을 아이는 엄마를 잃었고 15의 삶을 잃었다. 대신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기억을 얻었고 아빠라고 부르던 사람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불신과 절망을 얻었다. 아이의 어깨가 계속 들썩였다. 그러나 여전히 조용했다. 문득 분노가 치밀었다. 저 어린아이가 드러내지 못한 채 슬픔을 삼키고 고통을 사귀고 있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한 남자 때문에 기쁨과 희망에 차야 할 15 아이의 인생이 갈갈이 찢겨나가고 있었다. 그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으랴만 차라리 소리내어 운다면 손수건이라도 건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는 걸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에게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다. 엄마에 대한 마지막 희망 때문일까? 소리내어 울면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아이를 숨죽이고 울게 하는 것일까? 꽤 긴 시간 아이는 혼자 울었다. 이모가 돌아와 박스를 전해주자 비로소 울음을 그치고 언제 울었냐는 듯 덤덤한 표정이 되었다. 묵묵히 짐을 다시 챙겼다. 아이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을 혼자 울어야 할까? 언제까지 그 슬픔과 고통을 숨죽여 삼켜야 할까? 그날만 생각하면 엄마 옷에 얼굴을 묻고 울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나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중간중간 저도 감정이 올라와서 소리내어 읽기가 참 힘든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단순히 청소하는 직업이 아니라 생을 마감한 분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의와 존중을 표현하는 그런 직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고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건 죽을 때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이 말이 가슴에 확 와닿네요. 저에게는. 죽을 때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집착과 두려움을 왜 가지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도 반성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